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벌써 이렇게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벌써 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설마 이렇게 추운 날씨가 올 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진 않겠죠. 몇 번 더 하면은 이제 온라인 강의도 끝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는 일제강점기 온라인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집에서 이제 또 많은 영상 공부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요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원래대로라기보다는 교과서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은 사실 이 일제강점기 전체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어야 해요. 근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사가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빡세게 진도를 나가야 사실 겨우 교과서의 의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희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조금 진도를 많이 빼놓은 덕분에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 내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30년대는 사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선배들에 비해서는 이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니까요. 기출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1930년대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한번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상기를 시켜 볼까요?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제 시기를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1910년대, 그다음 20년대, 그다음 30년대. 뭐 40년대도 쪼갤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30년대부터 45년까지는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보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시기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배웠죠. 그 무단통치가 20년대의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그 배경 기억나십니까? 이거 벌써 까먹으면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쵸? 3.1운동이죠. 1919년. 딱 외우기도 좋아요. 20년 딱 넘어가기 직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일제가 통치 방식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년대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대에는 이제 문화통치라 그래서 이제 조금은 느슨해지면서도 오히려 이제 감시는 더 심해졌던 그런 이제 시대가 왔던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우리가 30년대를 보게 될 텐데, 이 30년대를 들어갈 때도 역시 그 배경이 있었겠죠. 갑자기 왜 30년대에 왜 달라진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 배경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도 역시 연도를 외우기 좋게 19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은 세계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운 수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대공황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뭐 몇몇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루즈벨트의 뉴딜 하면서 아마 한 번쯤 언급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전까지는 경제에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또 경제 대공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분명히. 자, 이 경제 대공황의 원인은 사실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나타난 거라서 딱 이거 하나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1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얘네들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그 연합군 측에 물자를 계속해서 이제 대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에 유럽은 이제 막 파탄이 나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은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린다라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신발을 이제 100켤레를 만들다가 너무 잘 팔려요. 1000켤레를 만들어. 너무 잘 팔려.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사요. 돈이 있으니까. 야, 공장 더 지어. 야, 이제부터 10,000켤레 간다. 막 공장을 막 세우고 10,000켤레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요. 이런 식의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주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점점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10,000켤레를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10,000켤레가 다 팔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7,000켤레, 5,000켤레, 4,000켤레 이런 식으로 팔리는 양이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확장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의 규모를 다시 줄여야겠죠. 그 과정에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몇몇 회사는 아예 무너지기도 해요.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1929년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주식에 많은 투자를 했던 미국 사람들이 한순간에 본인의 재산을 날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근데 회사들은 또 망하니까 너도 나도 실직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안 그래도 위축이 되는데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건을 못 사고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해고를 당하면은 또 물건을 못 사고 그럼 또 회사는 물건을 못 팔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만 이제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던 유럽의 국가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다음에 아시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미국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라는 그런 조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에다가도 돈 주고 프랑스에다가도 돈 주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미국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자기들이 힘드니까 독일한테 이제 갚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독일은 그거 갚느라 뭐 새로 돈을 찍기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막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경제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절대 그 한 나라로 끝나지 않아요. 다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발 경제 대공황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파급이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꼬이죠. 근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조금 사람들이 우리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생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서로 넘치고 여유 있을 때는 그래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라도 살아야 돼 이런 개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 민족이라도 우리 민족만 중요해, 우리 민족이 우월해, 우리 민족만 뛰어나 막 이런 식의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배타적 민족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배척하면서 우리 민족만 중요시 여기는 이런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경제를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미국 식민지 여기에서만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굴리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들만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살아남자. 이런 거를 이제 블록 경제라 그래요. 당연히 식민지가 많은 국가들은 가능했겠죠. 하지만 식민지가 없는 국가들은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블록 경제가 답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라도 살겠다는 그 생각이 이런 블록 경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묶인 나라들 누굽니까? 식민지가 적거나 없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 많은 놈들은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중요한데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뭐 그 피해받는 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독일은 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고 일본은 31년에 일단 만주를 침공하고 37년에 결국 중국 본토를 치게 되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39년을 기점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일종의 서양 중심의 사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쳤던 시점, 여기부터가 2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독일의 나치즘이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고, 이걸 우리가 전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전체주의는 민족주의의 거의 극단에 치우쳐진 상황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이라도 잘 살자. 그래서 나치즘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을 매우 배척하죠. 그 우리 민족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유태인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쟤네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라면서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민족들도 그런 이제 나치의 주장을 수용을 하면서 그래 유태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이 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뭐 남의 민족, 다른 민족 신경 써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그런 행동을 뭐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1년에 만주를 침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만주 사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급기야 37년이 되면은 아예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중일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과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일본이 오바를 해서 아예 미국의 이제 진주만을 침공했던 게 41년이죠.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고 일본의 패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고,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통치 방식도 변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필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여기 첫 줄은 이제 배경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그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만주를 침략했던 게 만주 사변입니다. 1931년.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떤 전쟁을 위한 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통치 방식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년에는 진주만을 습격했던 태평양 전쟁이 있었던 거죠. 미국하고 일본이 싸웠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제 점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 배울 이 통치 체제는 대략 한 30년대 중반, 이 중일전쟁 즈음부터 해가지고 45년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우리가 30년대 병참 기지화 정책,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한반도가 앞으로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해로가 막히게 되면은 일본으로서는 이제 예전에 마치 임진왜란처럼 물자 보급도 끊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하고 이제 이어져 있는 한반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실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공업화를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이 공업화는 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쟁과 상관없이 어떤 일본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30년대 초부터 이제 어떤 농업에 있어서도 조금 뭐랄까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공업화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30년대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의 공업화라는 거는 전쟁을 위한 공업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보통 공업화 이러면 그냥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공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제한 같은 게 딱히 없었어요. 뭐 내가 신발 팔고 싶으면 뭐 신발 공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먹거리와 관련된 공장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뭐만 전쟁과 관련된 물자만 생산하는 그런 방식의 조선 공업화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군수물자라고 하죠. 이제 군인들이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군사 장비, 뭐 무기, 그 다음에 철강, 뭐 광물, 막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산업들에만 이제 일본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또 소비재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좀 하락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쓰기 위한 어떤 물자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기른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당시 이제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일본의 여러 방직업자들이 이제 뭐랄까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제 원료를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이제 산업이 이제 좀 위축이 되니까 그 원료를 한반도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한 남쪽에서는 이제 면화를 재배하도록 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면적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네들의 산업을 위해서 우리 땅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용을 당한 거예요. 이게 딱 식민지 운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요. 근데 북쪽은 이제 추우니까 이제 면화보다는 양을 기릅니다. 그래서 양털 있잖아요. 양털 갖다 쓰려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남쪽하고 북쪽에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특히 아까 전에 이 조선 공업화 정책 때도 얘네가 이제 그런 군수물자 같은 걸 생산하는 공장들을 대체로 어디다 지었냐면은 북부에다가 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 불균형, 발전의 불균형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남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지만 해방 직후에는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이 북쪽에다가 공장을 이때 많이 세워놔서 그래요. 조선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발전의 불균형도 초래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총동원 체제예요. 벌써 제목에서 느낌이 오시죠?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자, 일단 법이 제정이 돼요.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1938년에 제정됐다라는 것만 보셔도 이게 뭡니까? 딱 중일전쟁 터지고 1년 뒤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모든 물자들을 끌어다 쓰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어떤 인적 요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물자가 되겠죠. 인적 자원은 주로 이제 전쟁터에 보내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30년대 후반에는 지원병제라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야, 전쟁에 나가는 게 어때? 이렇게 지원하라 그래요. 거기다 나중에 확도지원병제라 그래서 어린애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전쟁터에 내몰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은 이제 지원병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하고 나면은 일본이 이제 패망 직전까지 가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지겠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해가지고 징병제까지 실시를 합니다. 징병제는 뭔가요?
징병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그냥 강제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남자 장정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군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고한 죽음을 많이 당했겠죠.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을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징용령이라 그래서 전쟁터에만 내보냈던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이 있죠. 그 물자들을 이제 생산하기 위한 그런 공장이라든지 원료를 공급해야 하는 어떤 탄광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강제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거의 뭐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서 정말 노예 부리듯이 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신대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위안부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신대 자체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렇게 노동 현장으로 강제로 보내졌던 걸 의미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노동 현장으로 간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이제 알게 모르게 빼돌려져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요새는 또 이제 위안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지만 성노예라는 그런 용어를 요즘엔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안부라 그러면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금 자극적인 단어지만 성노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실상을 우리가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직시하자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끌려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워낙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더 길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국가총동원법에서 인적 수탈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겠죠. 물자를 또 수탈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걸 수탈하냐면은 이제 공출제라 그래서 집안에 있는 어떤 금속, 그 다음에 가축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요. 그러니까 금속은 왜 가져가겠어요? 그거 녹여가지고 총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놋그릇이라든지 뭐 문고리라든지 그냥 녹여서 총알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축도 이거를 이제 가져가서 군인들 밥 먹여야 되니까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모조리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일본도 나름 어떤 체제가 있고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다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식민지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실은 쌀이었겠죠. 그 쌀에 대해서도 미국 공출제라 그래서 쌀을 이제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확을 하면은 그 쌀을 일단 다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공출.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배급제를 실시해가지고 일정 양씩 나눠줘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줬겠죠. 왜냐면은 전쟁터에 많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 포스터 같은 거 보면, 캠페인 같은 거 보면은 뭐 밥을 되게 조금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포스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 먹고 버티는 게 애국이다 막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것들이 또 유행하냐면은 그 우리가 평소에 먹지 않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뭐 나무 껍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버리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들로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들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거나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 껍질주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신문에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식량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또 쓸데없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뭐 별의별 거로 다 요리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산미증식 계획 있죠. 요게 이제 30년대에 가면 원래는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는데 아무래도 쌀이 부족하니까 38년에 이 산미증식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자기들도 지금 힘들고 막 정신없고 막 전쟁에 쏠려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10년대의 무단 통치
20년대를 문화통치 또는 뭐 민족 분열 정치라고 한다면 30년대는 대체로 민족 말살 통치다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36년, 37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단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천황 폐하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도 해야 되고 물자를 바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 자체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민지기는 해도 우리나라 사람 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막 조선 사람들 내보내요. 저 막 끌려갔겠죠. 막 총을 들고 막 끌려가요. 기태상 사격 실시 됐어. 이러면은 제가 여기다 쏘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나는 네가 더 싫어 하면서 막 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일본 사람들을 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국가총동원법 제정했을 때도 사람들을 바로 징병을 안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징병제를 바로 실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서 일본인들을 쏠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원병만 했던 거죠. 그래서 세뇌가 이미 다 된 애들, 그런 애들만 이제 전쟁터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뭐라 썼습니까? 제가 황국신민화. 이제 황국이라는 거는 이제 천황의 국가라는 의미인데 이 천황의 국가에 충직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정신 개조를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기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내선일체라는 게 있습니다. 내선일체라는 거는 내라는 건 이제 아니라는 뜻이죠. 안내자. 얘네들은 보통 일본 자기 본토라고 하나요? 그 조그만 당은 일본을 내라고 불렀어요. 그 선은 당연히 조선이겠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일선동조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좀 더 쉽죠. 일본과 조선이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자기들의 신화랑 우리나라 신화를 합치기까지 해요. 원래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하는 어떤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누가 태어나고 막 이런 신화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본 학자가 이걸 교묘하게 섞어요. 이 오오카미 아마테라스부터 이게 나오는 일본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뭐 스사노오라 그래서 뭐 몰라도 되는데 걔는 한반도 쪽에 떨어졌다.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단군이었구나. 이것 봐라. 조선도 일본하고 사실은 모두 다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로부터 나온 같은 민족이었던 것이다 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런 이제 정책을 실시했던 게 민족 말살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일단 정신개조를 시켜야 되니까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천황에 충직한 신하라는 내용을 담은 어떤 하나 이제 뭐 글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그 어떤 행사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되게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맨날 이런 걸 외우게 시킨 거예요. 저는 천황폐하에 충직한 백성으로서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맨날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맨날 암기를 시켜가지고 뭐 다 맞으면은 뭐 상 주고 이런 애들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울 거 아니에요. 딸딸딸 머릿속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황국신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정신개조. 그다음 두 번째, 궁성요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궁성이라는 거는 천황이 살고 있는 궁궐이에요. 그 요배라는 거는 요가 멀 요자, 배는 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서 멀리 이제 절을 드리는 게 궁성요배입니다.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약을 이제 먹기 전에 그거 그냥 먹질 않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은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서 먹어요. 왜냐면 이게 사약 자체가 어쨌든 왕이 내려준 이제 약이지 않습니까? 그 사약할 때 사자도 죽을 사자가 아니고 하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요거 몰랐죠?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이 약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마시는 게 예법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가지고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 여긴가?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궁성요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런 천황을 섬기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내가 천황의 신민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려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거기에다가 또 뭘 하냐면은 신사를 이제 우리나라에다 여러 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신사라는 거는 일본의 어떤 종교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어떤 조상들, 막 이런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모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당이죠, 사당,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지만 이런 참배를 할 때마다 어쨌든 내가 일본인이구나, 나 일본인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일본이 의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 이렇게만 보통 알고 계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은 이게 씨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성이 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성이자 씨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에서는 성과 씨가 별개입니다. 충격적이죠? 성과 씨가 달라요. 씨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쓰냐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성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을 그대로 쓰죠. 물론 이제 자식대에 가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근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양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부인도 성을 바꾸게 돼요. 그때 그거를 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씨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일족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잘 드러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이름이 일단 일본식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씨라는 개념도 없으니까 그거를 만들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창씨 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거 뭐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친일파들만 가가지고 신나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실제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줬어요,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일파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할 때 단순히 창씨 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그대로 당하지는 않아요. 이 창씨 개명을 할 때도 어떻게든 이제 반항을 하고 싶으니까 이름을 되게 이상하게 짓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전병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농자를 써가지고 전농병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전농병하라는 거를 일본어로 읽으면은 덴노헤이카가 돼요. 덴노헤이카라는 거는 천황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그래 너 이름 뭘로 할 거야? 딱 봤더니 덴노헤이카, 천황폐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름은 거절을 당하죠.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반항하기 위해서 이름을 막 그런 식으로 바꿔요. 또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을은 아예 일본 사람들한테 너네 골탕 좀 먹어라 하는 식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이름으로 바꾼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거부를 당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일본어의 어떤 그 동음 이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딱 읽으면은 천황 바보 막 이렇게 나오고, 천황 미친놈이야 막 이런 식의 이름도 나오고,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도 어쨌든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말을 이제는 필수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에는 이제 조금 유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말도 이제 교육할 수 있게 하고 했는데, 30년대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바꾼 다음에 또 그 선택을 하면은 은근히 이제 좀 압박을 했겠죠. 또는 말만 선택 과목이지 뭐 개설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말 교육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40년대 가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한창 이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에 있을 때, 그때는 아예 우리말에 대한 교육 자체를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폐지를 해버립니다, 과목 자체를. 그래서 우리말을 거의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본말을 써야지만 우리가 또 이제 나는 일본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듯이. 그래서 실제로 요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든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그분들은 일본어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본어를 지금도 이제 많이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물건들 중에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 일본어로 부르는 그런 물건들이 몇 개 있죠. 그게 다 그때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남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엔 최대한 순화해가지고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학교라는 명칭. 우리는 이제 소학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막 이런 식의 이름들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소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뭐겠어요? 당연히 한국 신민의 어떤 아이들을 키운 학교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막 국딩 막 이런 표현이 있었겠죠. 지금은 초딩이라고 하지만 물론 저는 이제 당연히 국민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국민학교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도 우리가 통틀어서 민족말살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음 놓고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통치 방식은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선 사람들이랑 우리랑 구분이 없어지지 않냐.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조선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했겠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민족말살 통치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교과서에 또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은 우리 이제 훌륭하신 친일파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대체로 30년대 전쟁이 시작하면서부터 또 화려한 친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식의 활동을 하시냐면은 일단 좀 돈이 많으신 분들, 뭐 지주, 자본가 이런 계층들은 자기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에게 군수 물자를 대주는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큰 백화점을 가지고 있었던 박흥식이라는 분은 자기의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게 이제 비행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남기셨어요. 우리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자.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자. 이런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글들을 쓰시고 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되게 힘들게 돌아다니시면서 또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뭐 최남선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최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언급했던 뭐 김성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예 그런 일제의 이런 행동들, 중국 침략, 미국 침략 이런 것들을 매우 아름답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우리가 그동안 아시아라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 우리도 서양 국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야, 일본의 어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도 응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아주 훌륭한 글들을 남기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때 친일파 활동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그 사료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0년대의 그리고 이제 뭐 45년까지도 일본의 어떤 통치 방식을 살펴봤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필기를 안 했어요. 너무 이게 그냥 굳이 쓰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필기가 다 나가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 먼저 이렇게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그 이후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쟁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들이 필요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로 연결하시면은 공부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들으시느라 좀 이렇게 피곤하셨겠죠. 저도 지금 오랜만에 강의하느라 실수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치 방식을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겠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또 저항을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광복이 오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또 투쟁을 했는지 그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